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에서도요,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펼쳐지고 있고요.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미 후보를 정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정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죠. 지지 후보를 정하신 분들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과연 어떻게 잘 해나가고 있는가, 당선될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 선거 과정까지 여러분을 도와드릴 그러한 새로운 프로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대선 프로파일링, 기업에서 활용 중인 SWOT 분석, 그리고 저희가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행동심리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해서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심하고 준비한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까지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해서 두 분 모셨는데 앞으로 대선까지 이 후보들 프로파일링 쭉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중요하거든요. 대선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좀 상세하고 그동안 다뤄보지 않았던 차원에서 좀 의견을 전민기 팀장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팀장님. 네, 저도 이제 데이터 기반해서 이 안에서 있는 후보들에 대한 어떤 세심한 변화들 좀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세 사람 뭐 각자 지지 후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객관적인 전문가로서 각 후보들의 장단점 그리고 기회, 위기, 위협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릴 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도움이 되시겠지만 각 캠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저희들 분석에 뭔가 도움이 될 자료가 있으시다면 보내주셔도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선 프로파일링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배 소장님께서 오늘까지의 대선 판세 좀 정리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은 양강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 진영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지금 순회 경선이 뭐 충청권 지역은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곳에서 이낙연 후보가 좀 만족할 만한 득표를 얻지 못해서 여권이죠, 여당. 다자대결 구도에서 좀 주춤한 모습. 이른바 이 남아있는 순회 경선 또 슈퍼위크 결과를 이낙연 후보가 회복할 수 있을지, 또 윤석열 후보가 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 지금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얼마나 쫓아갈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그러한 상황이고요. 오늘부터 차례차례 대선 후보, 유력 후보들만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분석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 명씩 프로파일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파일링할 후보 누굽니까? 네, 이재명 후보입니다. 아하, 현재 여권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고 지난 주말에 이제 충청 경선에서 1위에 올라서 과반 확보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첫 번째 주자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주자. 앞서 판세 분석을 해주셨지만 배 소장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신다면 현재. 이재명 후보는 현재 경기지사입니다. 이 경기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또 세대별 핵심 지지 기반은 40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대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념 기반에서 그동안 친문 지지층이 흡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위험 요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본선 경쟁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순회 경선의 결과처럼 친문 지지층도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들도 조금씩 유입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기업 경영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SWOT 분석, S가 strength, 강점이죠. W는 weakness, 단점, 약점. 그다음에 O는 opportunity, 기회. T는 threat, 위협, 위기. 이 부분들을 쭉 분석을 해드리고 앞으로 각 후보가 정책을 통해 전략을 통해서 또 퍼포먼스를 통해서 얼마나 강점을 또 부각시키고 약점을 감추거나 줄여 나가고 또 기회를 살리고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지, 그래서 그 이후에 지지율이라든지 강점이 얼마나 부각되는지를 계속 추적해서 프로파일링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전 팀장님 해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언급량이 232만여 건이고요. 네. 지난 1년 언급량이 999만 건, 1000만 건에 우와, 가까워서 예. 그 모든 대선 후보자 중에서 언급량도 역시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6월까지만 해도 하루 언급량 가장 많아봤자 한 3만 건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제 대선 이슈 올라오면서 많게는 15만 건까지 언급량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이제 긍부정 비율을 좀 먼저 보고 싶은데 지난 한 달 동안 31.1대 65.9로 긍정 비율이 31.1 상당히 낮아 보이지만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니고요. 네. 지난주에 이 각 대선 후보들 했을 당시에가 26.7대 70.5였어요. 일주일 사이에 지금 5% 이상 긍정 감소가 높아졌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네. 주말에 그 충청 경선에서 1위도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 언급량이 사실은 많아지면서 최근에 있는 그 분석에서 그 부정 비율이 높아지는 건 사실 좋지 않은 신호인데 네. 지금 부정 비율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긍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건 좀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예. 그 연관어들도 쭉 보면 지난 한 달 연관어는 뭔가 이 여권 후보로서 후보들끼리의 또 약간의 여론전 같은 거 서로 비방하는 모습들 통해서 이제 생성된 키워드들이 있는데 네. 지난 1년 연관어를 보면은 기본소득이나 경기도 정책 뭐 이런 부분들 사실은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런 어떤 정책과 관련된 키워드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관심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네. 경기도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또 물론 찬반이 있지만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 이재명 후보를 좀 굉장히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다. 네. 이런 점은 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강점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감성어도 보면은 긍정 비율에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지지하다라는 지지층이 좀 확고하게 되면서 지지하다라는 글씨가 조금씩 커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지금 뭐 1위를 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을 지지하던 세력들이 이제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몰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지한다라는 키워드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소위 말하는 밴드웨건 효과. 예. 강자에게 몰리는 현상. 배 소장님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빅데이터 분석 이 결과. 빅데이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의혹과 논란도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정치인이라고는 하지만 부정 감성이 높은 것은 그렇게 이 호재는 아니죠. 분명히 악재입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지지층들이나 유권자들이 과연 이 악재에 주목하고 있느냐, 논란에 주목하고 있느냐. 1년 동안의 이 감성어를 분석을 해보면 음주운전, 또 욕설, 또 가짜, 의혹 이게 상당히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런데 한 달간 최근 한 달간을 보면 오히려 욕설, 논란 이런 부분들은 점점 규모가 작아져요. 어허. 그러니까 오히려 차기 대권은 결과적으로 이기는 후보,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 쪽에 더 초점을 맞춰주면서 앞서 전민기 팀장께서 아주 중요한 걸 지적을 했는데 지지하다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빅데이터 바닥 민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악재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지지율이 안 내려가 이상한데 그런데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는 더 크게 후보가 이길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 경쟁력이 도덕적 경쟁력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본선의 결집 경쟁력. 네. 여기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선거 승리 가능성. 네, 이것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잠시 듣고 대선 프로파일링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새롭게 준비한 대선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그 스왑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점, 스트렝스.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배 소장님. 추진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다 합헌만 구사하고 정작 성과가 없다면 좋은 평가를 내리기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성남시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성과들을 많이 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 젊은 세대들이 만족할 만한 무료 교복, 또 성남시가 참 복잡다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복합도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성과를 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지사를 하면서도 성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 또 이제 네. 최근 이제 경선에서는 상당히 본인의 가지고 있는 그 사이다 합법을 좀 줄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쏘는 이 사이다 합법은 네. 2016년 17년 국정농단일 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시위 장소에 등장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을 향해서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네. 아니 성남시장실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여기 광화문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남시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나빠질 수 있습니까? 이때 100만 시민들이 결집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런 작은 성과들이 이 이재명 후보의 능력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업무 능력 그리고 선명성, 사이다 발언 이런 것들 강점으로 뽑아주셨는데요. 전 팀장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추진력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이름과 함께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해봤는데 예. 주요 연관어들 보면 공약, 기본소득, 결단력, 정책 이런 키워드들로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결단력 있고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는 어떤 추진력 그리고 이제 정책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예. 감성어도 긍부정 비율이 50.3 대 44.1입니다.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이 많고 네. 그 키워드들이 좀 의미가 있는데 지지하다, 대단하다, 해결하다, 강하다, 효과적이다, 적극적이다, 믿다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좀 단점이라고 여겨졌던 게 이제 독단적이라는 거였는데 그렇죠. 강하게 끌고 나가는 게 예.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 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한 장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어떤 추진력에 있어서는 지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보여집니다. 네. 뉴스 아이킥 대선 프로파일링 지금 유튜브로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직접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 검색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앞서 배 소장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이다에 대해서 조금 자제를 하고 있다. 그건 결국 본인의 강점을 조금 조절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강점이 성남시장일 때 경기지사일 때 확 치고 올라와야 할 언더독일 때는 크게 부각이 됐지만 이제 나라 전체를 포용 통괄해야 하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뭔가 이거 좀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알부남. 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아하. 이 전략을 취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네. 필요할 때 이게 이제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강성 이미지, 감정 조절을 못하고 심지어는 예비 경선 토론회에서 2차 토론회였죠. 네. 정세균 후보가 관련된 스캔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했더니 바지를 한번 더 내릴까요? 아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네. 굉장히 상대 후보에게도 좀 약간 빈정거리는 그렇죠. 투로 읽힐 수도 있고 네. 그게 이제 이 유권자나 토론을 받던 지지층들에게는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른바 중도층이나 또 여성이나 또 MZ 세대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화끈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때로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약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조절을 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요. 전 팀장님. 네. 그렇게 조절하다 보면 오히려 본인의 강점이 더 두드러지지 못하고 이 틈을 홍카콜라, 홍준표 후보가 내가 사이다야, 내가 추진력 있고 강하고 화끈하게 얘기해주는 선명성 높은 후보야 라면서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요. 이제 예. 키워드들로 봤을 때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는 이제 오랫동안 보여준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자신감이 같아요. 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하. 그 다른 쪽을 껴안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홍준표 후보와 붙게 됐을 때는 누가 더 강한 사이다인지 거기에선 제가 볼 때 맞불 작전 놓지 않을까. 맞불 작전이 네, 그런 있을 생각을 것이다. 좀 그때는. 해봅니다. 예, 예. 아하. 네, 결국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수합 분석, 대선 프로파일링을 해나가면서 관전의 포인트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강점을 얼마나 조절해서 필요할 땐 내보이고 혹시라도 역풍이 불 수 있는 부분을 잘 자제하느냐 네. 여기에 좀 있겠네요. 그렇죠. 이 완급 네. 조절을 완급 조절. 얼마만큼이나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약점 W죠. weakness. 약점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약점을 짚어주신다면 배 소장님.
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약점은 지나치게 감성 이미지 또 감정 조절을 잘 못할 수도 있는 부분 이런 걸 이제 말씀드렸고 네. 이 약점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는 이제 포퓰리즘도 또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포퓰리즘. 이 부분은 네.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전민기 팀장이 아마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전민기 예, 팀장님. 이 포퓰리즘 관련해서 저는 좀 놀라운 결과를 좀 보게 됐는데 네. 그 주요 연관어는 기본소득, 획일주의, 재난지원금, 복지란 말이죠. 아. 그래서 사실은 이 감성어가 예전에는 뭐 빨갱이라든지 약간 이런 안 좋은 표현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 표현들이 많이 사라졌고요. 네. 긍부정 비율이 9.7대 34.2, 중립 감성이 56%나 된다는 아, 거예요. 그래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부정적인 감성어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오히려 그 경기도민들이 받고 있는 100%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힘을 받으면서 어허.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약점이 오히려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네. 복지라든지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발현이 되면서 지금 약간 중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게 좀 흥미로운 점인데 그래서 지금 약점이 사실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오히려 그 예전의 약점이었던 게 지금은 약간 중간지대로 좀 와 있는 듯한 지금 아하. 그런 분석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시기상 당내 경선이다. 네. 진보 진영 내에서 주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한다면 본선으로 갔을 때도 그럴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지금 바로 홍준표 후보가 차베스라고 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차베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중남미의 대표적인 포퓰리스트고 폭망한 지도자.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에. 네네.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부터 공격하고 있는데 과연 네. 본선까지 갔을 때도 강점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될까요? 강점으로 남죠. 그렇습니까? 흥미로운 게 있으면 뭐냐면 옳은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대통령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지금 평가는 대선 후보에 대한 평가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니거든요. 네. 역대 대통령을 봐도 아주 강렬한 자신의 이 정책 기조가 있었습니다. YS의 경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에 척결하겠다. 네. 그다음에 DJ 대통령의 경우에는 햇볕 정책이 있었거든요. MB는 그렇게 비판을 받았지만 한반도 대운하가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또 줄푸세가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비판을 받더라도 아하. 대선 후보 당시에는 사람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죠. 오, 뭐야 이거.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각인 효과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에서는요. 포퓰리즘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약점, 위크니스로 포퓰리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감추고 낮추고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걸 강점으로 바꿔버려서 밀고 나가자고. 그게 나 포퓰리스트야 어쩔 거야.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뭐 글쎄요. 근데 이거를 포퓰리즘이라고 정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어감이 주는 또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이제 순화시키면서 이거를 강점으로 또 변화시킬지는 아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이겠군요. 예,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opportunity, 기회 요인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다가온 기회는 외부적인 상황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배 소장님? 네, 저는 지역 기반 경기도를 꼽습니다. 경기도. 왜냐하면 이게 호남은 민주당에서 표를 얻을 수 있고 네. 또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경기도 표를 얻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유권자가 가장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곳에서 대통령 자리를 노렸던 경기지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인재가 있고 네. 또 손학규가 있고 네. 김문수가 있거든요. 다 경기도에서 지지를 못 얻어요. 아하. 그래서 한때 데이터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경기도에서 1등하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 그만큼 경기도가 중요한데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 실시된 이후에 국회의원을 역임하지 않고 유력 대선 후보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유일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경기도가 있거든요. 아하. 국회의원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경기도가 바로 그를 둘러싼 환경, 바로 opportunity,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전 팀장님 같이 보세요. 네. 역시나 키워드 이재명과 이제 경기도 지사 관련한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해봤는데 주요 연관어는 이제 지지율, 경선, 여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에 있어서 사실은 경기도 도민들이 또 보내주는 힘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감성어 자체도 34.4 대 59.8이어서 경기도라는 키워드가 붙게 되면은
본인의 평소 긍부정 감성어보다 훨씬 상회하게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경기도에 어떤 힘을 얻고 있고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1위라든지 가능하다 등등의 키워드들이 표현되고 있고 뭐 부정 감성어도 비판하다라는 것이어서 어떤 다른 나와 의견을 갖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비판을 하는 목소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라는 키워드가 붙을 때는 이재명 지사의 긍정은 비율이 확실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네. 욕심 있게 계속 유지한 것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스왓 분석의 마지막 스렛, 위협, 외부적인 공격, 비판, 위협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배 소장님. 네. 저는 비토 세력입니다. 비토 세력. 그러니까 이게 결국 대선에서 양자 대결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확장성이거든요. 네. 근데 자기 지지층이 아니라 저는 친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위험 요인을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은 더 사실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여성과 중도와 MZ 세대거든요. 아하. 지금 특유의 사이다 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재명 후보지만 예. MZ 세대의 표심이 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양자 대결 대선 후보 본선 토론회를 할 경우에 네. 어떻게 하면 여성 마음, 여심, 그다음에 중도층, 특히 이제 MZ 세대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게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비토 세력으로 인해서 MZ세대 여성의 지지율이 잘 안 오고 있다. 이것이 위험 요인이다. 전 팀장님. 네. 그 이제 친문 세력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과연 얼마나 지지해 줄 것이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두 네. 개의 키워드 이제 분석했을 때 지지층, 지지자, 지지율, 친노, 대선이라는 연관어가 쭉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감성어도 보면은 26.8대 70.2입니다. 친문이라는 키워드가 붙게 되면은 부정 비율이 확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아하. 이게 현재로서 충청에서는 1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뭐 친문 세력들이 뭐 힘을 모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아까 뭐 비토 세력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여론으로서 작용할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낙연 후보 지지자 중에 상당수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로 결정된다면 나는 차라리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짚어주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수합 분석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동을 해나갈지 또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전략으로 과연 변동이 일어날지 혹은 상대방 진영의 공격으로 또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수합 분석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는 대선 후보 자질 프로파일링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 우선 여러 그 마키아벨리, 막스 베버 또는 우리나라 여러 정치학자들이 내놓은 많은 의견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크게 세 가지로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국민의 마음 요거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로 대통령 후보의 자질을 좀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인성과 인품, 둘째는 능력과 경력, 셋째는 비전 정책 공약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먼저 인성 인품 부분에 대한 분석 프로파일링 배 소장님. 네. 참 이 부분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품과 관련해서 논란, 의혹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과연 대통령 후보감이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이냐, 요 부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선에 나가게 되면은 본선에 나간다면 지금도 여전히 이 본경선에서 또 이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최종 대결에 나갔을 때는 분명히 후보자의 인품이 어떨까, 네. 특성이 어떨까, 이미지가 어떨까 이건 분명히 눈여겨보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아버지 같은 리더십 아니라 형님 같은 리더십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을 좀 걷어낼 수 있는 분명한 답변 네.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 팀장님. 저는 이 젊은 세대는 일단 인성과 인품보다는 능력이나 정책, 비전, 공약을 조금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본인도 그 후보 자체가 알고 있잖아요. 머리 염색 안 하고 하얗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지금 최근에 그 토론회에서 본인들이 좀 강함을 좀 억제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키높이 구두 신었던데요. 그렇죠. 능력과 정책은 지금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인성과 인품 쪽을 조금 본인이 갖고 있는 강한 걸 오히려 좀 상쇄시키려는 노력하고 있는데 아하. 이게 이제 야권의 대선 후보와 붙었을 때도 과연 어떻게 좀 발현이 될지 그건 좀 궁금하네요. 네,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계속해서 대선 후보 프로파일링 이어가겠습니다.
네, 뉴스 아이킥에서 새롭게 준비한 대선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권의 지지율 1위 후보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왑 분석 마쳤고 대통령 후보의 자질 3가지, 그중에 첫 번째 인성과 인품에 대한 분석을 마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뭐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인성 인품 부분에서 가장 약점을 가지고 있죠. 네. 많은 송사 전과도 있고요. 음주운전 네. 논란, 또 형수 욕설 관련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토 세력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MZ 세대의 확고한 지지를 못 받는 부분도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과연 앞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지 본인의 노력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온화한 모습, 또 과거와 달라진 모습 보여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능력과 경력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능력과 경력 과연 어떻게 평가 가능할까요, 배 소장님? 네, 이게 이재명 후보가 가장 높게 평가받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을 만든 가장 중요한 평가가 바로 성과 리더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시장으로서 아무런 성과를 못 보여줬다면 이 정도 이 대선 후보의 반열에까지 못 올라왔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사이다 합법이나 본인의 산전수전 이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여러 가지 우리가 대선 후보를 프로파일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평가, 또 여권의 유력 주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성과 리더십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대선 캠페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는 걸 강조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다른 이슈보다는 네. 철저하게 내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그런 성과를 내가 만들었지 않느냐. 네. 이 부분을 유권자에게 강조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이 이 점수를 받고 있는 이 평가 기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전 팀장님. 네, 그 한 인물과 관련해서 어떤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공약 같은 것들이 큰 키워드로 하나 등장한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봐야겠죠. 네. 누구 하면 뭐가 딱 떠오르는 거, 이재명 뭐 기본소득 등등. 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렇죠. 먼저 앞장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강점인 것 같고요. 그 약점이나 논란과 관련해서 키워드들이 지난주에도 저희 존재를 했었지만 제가 네. 말씀드렸죠. 그 크기가 크지 않고 사실은 이제는 오래된 기간 동안 우리가 그걸 검증해 왔기 때문에 그 약점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 아하. 그것이 사실은 정말 큰 어떤 또 다른 문제점이 이렇게 이슈로 떠오르지 않는 한은 네. 아무래도 이 능력과 자질 부분의 키워드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좀 역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조금 냉철하게 좀 보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능력이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고요. 좀 쪼개서 보는데 능력과 경력, 대통령 후보 자질,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의 평가는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봐요. 첫 번째, 통치 리더십 카리스마가 있느냐. 두 번째는 열정이 있느냐. 국가감과 사명감과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다음에 책임감이 있느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런 태도를 보여왔느냐. 준법이라든지 원칙 소신, 객관성 이 부분 다 마찬가지죠.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포용력과 통합 능력이 있느냐. 지금이야 강성 지지층을 포함한 여권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만 대통령이 되려면 중도를 포함한 또는 합리적 보수층까지의 지지까지 끌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역량을 보여주고 있느냐. 라는 부분이에요. 대통령이 됐는데 임기 내내 다툼, 싸움, 반대 여기에 시달린다. 이 모습 국민들 보고 싶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관계입니다. 과연 맺고 끊길 잘하고 정실 인사하지 않고 그리고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선은 지금만으로는 안 된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좀 하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앞서 살짝 나오긴 했지만 또 하나 대통령 후보로서 필요한 것은 비전과 공약과 정책입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펼쳐나가서 국민들께 어떠한 나라를 또 어떠한 생활을 약속해 드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배 소장님? 일단은 어느 정도 이번 대선의 성격은 국민들은 유권자는 위기 국면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일단은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을 뽑고 싶은데 남북 관계는 참 이 적합한 전문가가 누구인지 가리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추진력 기대감, 앞으로 그래도 대통령이 된다면 이 국정 운영을 추진력 있게 잘 해나간다는. 네. 그런데 이제 이 성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야당과 잘 협치가 될까? 네. 통합 협치가 참 중요한 과제. 물론 공정도 그렇지만 예. 이런 면에서는 이 이른바 이 추진력 기대감도 있지만 통합 협치
불안감이 공존하는 면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예. 전태주장님. 저는 이제 뭐 이런 어떤 키워드들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MZ 세대 예. 마음 아직 못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의외로 지금 대선 주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환경이나 기후 위기 관련 키워드예요. 그렇죠. 이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빅데이터를 통해서 늘 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얼마 전에 한국 갤럽이 이제 한 그 환경연합과 이제 조인해가지고 분석한 게 있었는데 대선 주자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 한 80% 이상이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정책과 더불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입 밖으로 내밀지 않지만 기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라는 그렇죠. 걸 이러다 큰일 나겠어라는 게 네. 있죠. 이거를 꼭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선을 맞아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대선 프로파일링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과연 의미 있고 또 유익하고 흥미롭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또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69님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들으면 대선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요. 야권 유력 주자 프로파일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